공수처법 통과, 국정원법 통과, 자치경찰제 도입, 공정경제 3법 통과, 5.18 특별법 통과, 사회적 참사 특별법 통과, 4.3 특별법 통과, 192일 동안 422건의 법안 통과. 7월 8일 민주당 예비경선 4차 TV토론에서 추미애 후보는 당대표 시절 이낙연 후보의 개혁 행보에 관해 제대로 된 적이 없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것이 경선이든 본선이든 선거는 전쟁이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경선 이후는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끌어내려야 하는 모양입니다. 추미애 후보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저는 추미애 후보가 해온 것들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일, 당대표 시절 당원들을 폄훼해가며 이재명을 옹호한 일, 법무장관 시절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나머지 전임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을 흐지부지 시킨 일 등 추미애 후보가 얼마나 반민주적이며 당리당략적인 정치인인지 얼마나 무능한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7월 8일 토론 이후 한 가지 더 기억할 일이 추가됐습니다. 추미애 후보의 무례함과 비열함.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오늘도 호구맨님과 함께 방송 녹음하겠습니다. 호구맨님 자기소개. 호구맨입니다. 그리고 저희 나이브TV를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팟빵을 통해서 서서몽님, 그린그린님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특별 게스트가 한 분 오셨습니다. 애청자.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브TV의 애청자 그린입니다. 그린이에요. 예, 뭐 방송 저희 꾸준히 애청해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후원자 이름에 예, 자주 올라오시는 예, 우리 대주주. 아니죠. 대주주는 진희님. 귀여운 진이님. 진희님. 진희님도 네 대주주시죠. 네. 뭐 꼭 후원한다고 대주주겠습니까? 뭐 자주 그쵸? 보내시는 분이 제일 많이 보내셨을 테니까 대주주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야 뭐 감사히 그 자리를 받겠습니다. 오늘 되게 더웠습니다. 오늘 저기 아까 지금 비 와요. 네, 지금은 소나기 오는데 아까 여기 오는 길에 5시쯤에 보니까 35도더라고요 기온이. 폭염특보가 뭐 오늘 밤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데 열대야 되면서. 열대야군요. 네. 뭐 저는 문제 없습니다. 저에게는 에어컨이 있거든요. 저희 집 에어컨 망가졌어. 사무실에서 있어야 돼. 아이고. 우리 또 신랑은 제주도로 도망갔고. 야 치사하다. 아니 근데 뭐 저는 일 때문에 갈 수도 없고 별로 이렇게 그 스쿠버 다이빙 하러 갔거든요. 저는 예. 물놀이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항상 혼자 다니라고 해요. 신랑분이 결혼을 잘하셨네요. 뭐 서로 윈윈 하시는 걸 수도 있죠. 그럼요. 네. 예, 그러면은 저희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야죠.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네. 일단 뭐 주간 이재명을 시작하기 이전에 일단 민주당 상황부터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죠. 사실 근데 이 민주당 상황도 주간 이재명을 들어가기 전에가 아니고 이게 주간 이재명이라고 봐야죠, 사실은. 그렇죠. 민주당 자체가 이재명이 아닌가 지금. 원팀이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민주당 상황에 관해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재명을 중심으로 놓고 뭔가 사건을 해석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주간 이재명 시간에 하는 모든 이야기는 소재가 무엇이든 간에 다 결국은 주간 이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입니다. 네. 자, 이번 주에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게 바뀌었어요. 원래는 그냥 이제 80% 재난지원금이었는데 네. 예, 전국민 2021년 1차 추경이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당정이 최초에 전국민 80% 네네. 전국민의 이제 하위 소득 80%의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걸로. 거기다 이제 별도로 소상공인들 타격받은 거에 대해서 또 맞춤으로 별도로 더 지원해 준다 그랬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당정 협의를 마쳤는데 갑자기 당에서 태클이 들어왔어요. 정말 당황스럽죠. 이거 진짜.
아, 이거 뭐 최근에 한 며칠 동안 최고위원 회의를 볼 때마다 저희 또 그리고 많은 그 대통령님 지지자분들께서 지난 전당대회 때 이제 최고위원 투표 이제 강병원 최고위원하고 전해숙 최고위원께 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이 재난지원금에 있어서는 그분들도 저희랑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주 수차례에 걸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기어이 결국은 이제 일단 의원총회를 했고요. 네. 의원총회를 해서 원내 의원들의 의견 청취를 하고 뭐 거기서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상희 교수님. 아 그분 전에 그분 전에. 최백은 네. 아 예. 제가 이제 존경하는 예. 우리 최백은 교수님이 그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발표를 하시고 그다음에 훌륭하신 이상희 교수님께서 왜 맞춤형 지급을 해야 되는지 네.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사실 그날 저는 이제 결정이 날 줄 알았어요. 이 정책의총은 마지막에 이제 보통 그 원내 의원들의 투표로 결론을 바로 내는 결론을 내거든요. 네. 결론을 내는데 이번에는 당 지도부에 위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근데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송영길은 뭐 자기 잘 들었다. 예. 네. 그 의원들의 생각을 잘 들었으니까 뭐 지도부 입장을 정해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더니 기어이 결국은 갑자기 이준석을 만나더니 야합을 했죠. 예 야합을 해가지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뭐 여야가 합의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네네. 그러다가 또 기가 막히게 이준석한테 뒤통수를 맞았죠. 몇 시간 안 지나가지고. 예, 몇 시간 안 지나가지고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반발이 있어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철회를 했죠. 네. 이게 지금 그 민주당 당론이라고 들고 나오는 거랑 그 기재부안이랑 놓고 보면은 시기 면에서는 상황이 지금 그 입장이 바뀐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안은 지금 당장 지급하자. 네네.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건 추석 이후에 최대한 뭐 그 추석 언저리에 맞춰가지고 지급하자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기재부안은 말 그대로 지원금에 가깝고 민주당안은 위로금에 가까운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애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연말에 이제 그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면은 어느 정도 되면은 위로금 차원으로 전 국민 지급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그 안이랑 지금 민주당이 얘기한 게 비슷한데. 그게 더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 위로금 성격으로 나갈 거면 일단 지원금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민주당이 지금 그 명분으로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사람들 지금 정말 죽어 나가는데 빨리 지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석 이후라고 지금 계속 그 기한을 오히려 뒤로 밀어놓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상으로도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지금 저희도 매출이 반이 뚝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나가지를 않으니까 옷을 안 사고 뭐 저도 이제 주로 파는 게 여자 슬립을 많이 파는데 네. 그게 지금 제일 한참 인견 슬립이라서 여름에 많이 입는 건데 안 팔려요. 그게 여름이 한참 시즌이에요. 지금 한참 시즌인데 지금 못 팔고 있어요. 지금 재고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쌓여가지고 제가 만약에 지원금을 받으면 지금이 타임이에요. 왜냐하면 저 지금 계속 지금 돈이 계속 물려야 되는데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물건값도 줘야 되고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택배비도 줘야 되고 계속 돈이 돌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뚝 끊겨버리면은 못 버티면은 바로 400, 500 빵꾸 나고 그러다 보면 또 신용에 문제가 있고 그럼 그렇죠. 대출도 안 되고 그렇죠. 이게 연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금이 적기예요. 솔직히 지금도 늦었어요. 지금 왜냐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장사가 쭉 되다가 뚝 끊겨버렸잖아요. 네네.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미리미리 땡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시즌을 예측하고 그렇죠. 땡겨놔야 되니까. 미리미리 땡겨놓는데 그렇죠. 그거를 물건값을 다 줘버리면 다음에 쓸 돈이 없는 거야. 그럼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연쇄적으로 그냥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준다면 그게 단비죠. 정말. 그러니까요. 아까 이제 호구매님이 말씀하셨지만
전 국민에게 이제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말고 소상공인 관련 예산, 지원 예산이 있었죠. 포함돼 있었죠. 네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라도 빨리 좀 먼저 풀던가. 그렇죠. 처리가 예. 돼야죠. 지금 뭐 그거 80%냐 100%냐 그거 가지고 또 시간 끌고 작년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작년에도 결국은 총선 지나고 5월에 지급됐잖아요. 그리고 이건 또 정치적인 이유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추석 이후라 그러면은 그 저기 뭐 민주당 경선 끝난 이유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그냥 가정을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경선 통과한다고 지금 가정하고 지금 밀어붙이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렇죠. 그다음 대선 후보 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전국민 지급이 딱 풀려버리면 모양새가 완벽하게 이재명 통제하에 전국민적으로 돈을 한번 풀었다는 게 돼버리니까 거기다가 이제 기본소득 얹으려는 거지. 그렇죠. 뭐 공약이 없으니까 이재명이 했습니다. 경선 끝나고 나면 공약에 다시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책도 뭐 없고. 이번 주에 기본소득 다시 뭐 핵심으로 다시 못 박았으니까요. 인터뷰하면서 다시 이제 기본소득이 공약인 거예요. 공약이 왔다 갔다 공약을 세운 적이 없다면서 이제 발표까지 다 끝마쳤고 인터뷰까지 했으니까 이제 그걸로는 말장난하면서 도망 다닐 수는 없고 기본소득의 핵심 수단이라고 했으니까 뭐 자기 공약이 성장이고 성장의 핵심 수단이 기본소득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공약이라고 하지 누가 그거 공약이 아니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자기한테 불리한 거를 피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봐봐요. 앤드류 양도 기권했지. 자기가 약 팔던 모든 게 지금 다 잘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피하고 싶어가지고 일단은 공약이 아니다라고 그냥 해버린 거 아닌가 싶어요. 그거는 이제 당연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뭐 여러 뒷얘기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뭐 캠프 내에서 뭔가 갈등이 있는 것 같고 이 기본소득을 이대로 재원 싸움에서 불리하니까는 빼자는 팀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애초에 이해찬도 그 얘기 했잖아요. 예, 했었죠. 네, 이해찬도 했었고. 기본소득으로는 안 된다. 기본소득 안 예. 빼면 못 도와준다고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떨어지고 또 이재명을 지지하는 팟캐스트 라인 쪽에서 주로 하는 얘기가 보면은 홍남기 악마. 선명성이 사라졌다. 예, 그래서 김 빠진 사이다다 이런 얘기는 또 나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기본소득으로 한다 안 한다 이런 논쟁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선명성이 떨어진 거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아마 토론이 끝나고 나서 실제 이제 지지율도 좀 떨어졌고 캠프 내에서 다시 그냥 기본소득 하는 걸로 그리고 말도 다시 사이다는 무슨 더럽게 하는 걸로. 예. 그 찌캐스트들에서 뭐 선명성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거기서는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이재명은 지금까지 한 번도 선명한 적이 없어요. 선정적이기만 했지. 그렇지 말이 센 것뿐이지. 선명하다는 거는 완벽한 방법론을 제시를 하면서 계속 밀어붙일 때 할 수 있는 얘기지. 이거는 그냥 구호만 던져놓고 그 뒤에 어떻게 할 것이다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선명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걸 선명했다고 착각하게끔 만든 거는 그러면 찌캐스트들이라고 유튜브 팟캐스트 걔들이라고. 홍보. 그러니까 그 새끼들이 진짜 사실 죽일 놈들인 거예요. 근데 뭐 걔네들뿐만이 아니라 메이저 언론에서도 막 그냥 이재명의 이미지가 뭐 선명한 것이냐. 그 저기 뭐 다단계 보면은 그 이렇게 사람들 포섭해가지고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네. 교육시키는 게 그 교육시키는 강사들도 보통 다단계에 뭐 한 중간급 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관리직까지 못 가고 거기서 이제 실적 쌓아가지고 관리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이 중간급들이 혼자서 안 해요. 도사, 그러니까 자기들 말하는 도사 그래가지고 도우는 사람을 줄여서 도사라고 그러는데 서포터들이 붙어가지고 그 강사를 일단 엄청 띄워줘요. 그렇죠. 예. 바람도 잡고 그다음에 뭐 강사 말이 맞는 말이다 아니면 강사 말 듣고 내가 했더니 그대로 됐더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람 잡고 포장해주는 놈이 몇 놈이 있다고. 이 팟캐스트들이 바로 그런 놈들인 거예요. 이거는. 종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더만요. 네, 유튜브에. 정말 많습니다. 한 20개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한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100개까지. 이 반개가 엄청 많아요. 짜잘하게. 예, 하여튼 막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급에 우리 급에 그 잔잔바리들이 엄청 많아. 근데 예. 보면은 했던 얘기 또 하고 여기가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그렇죠. 이슈가 걔네들은 네. 뭐 똑같으니까. 뭐 홍남기 악마하고 뭐 이낙연 이낙연 악마하고
그 이재명이 정말 선명성이 있었다면은 이 기본소득 이야기를 꺼낸 지가 몇 년 됐습니까? 5년 다 돼갑니다. 지금 지난 대선 때부터 이 기본소득 이야기를 자기 메인 그 아젠다로 삼았으니까 이 기간 동안 그럼 준비를 하려고 해도 나 같아도 뭐 내가 논문을 만들었겠어요. 그쵸? 내가 내 스스로 논문을 한 두 편을 썼겠다. 써가지고 된다고. 몇 년이야 도대체? 거기서 살 붙여가지고 되게 그럴싸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뭐 어떻게든 야바이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근데 이거 뭐 기본소득이라는 거 그 이상한 그림. 동네 호텔에서 뭐 10만 원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 바퀴 돌면 10만 원 들어간 돈 없는데 다들 10만 원 벌었다. 그딴 야바이나 하고 있고. 아, 그 마지막에 그 말 나오잖아요. 예약 취소. 예, 그 예약 취소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하고 있고 정말 게으르고 사실은 연구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이거는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은 지금 이재명 정말 욕해야 돼요. 이재명 때문에 기본소득론 자체가 이제 병신이 되어버렸다고. 아니 거기 그 한신대 맞던가? 한신대 그 경제학과 그 강남은 교수님. 강남은 교수. 예. 아니 교수 최백운도 있고 뭐 그런 교수도 있고 다 있는데 뭐 이렇게 발전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답이 없으니까. 허구니까. 허구라서 없는 걸 만들다 보니까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죠. 계속 까이고. 지네들끼리 으쌰으쌰나. 근데 하지만 정말 치열하게 했다면은 저는 뭐든 간에 그럴싸하게 그림을 하나 만들어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홍보비에 쏟을 그 열정을 기본소득 이론 자체에다가 쏟았으면은 지금 정말 상대하기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이재명. 그렇죠. 그걸 공고하게 쌓아놨으면 정말. 그 자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모양이 이 꼴인 거예요. 그쵸. 그게 언론비에, 언론 홍보비에. 그냥 우리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의 그 아래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피코질만 하고 그다음에 저놈의 기득권 새끼들 때문에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는 색깔 논란하고 뭐 이런. 정작 자기 이론 허접한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제 그 김변님 말씀이 그게 딱 맞아요. 얘네들은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훈련이 된 적이 없다. 아직까지 이런. 시뮬레이팅도 안 해본 거죠. 자기들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이미 자기들이 고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사실 고지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고지를 지킬 방법을 또 연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것도 없어. 어차피 돈을 퍼부으면 되니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빌드업 해왔으니까 빌드업해서 다 먹혔으니까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절대 니들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죠 이번에는. 근데 진짜 그게 우리가 더 하나 되어 똘똘 뭉치고 방심할 틈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낙연 후원으로도 빵빵 터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걔네들이 우리를 단련시킨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은. 맞습니다. 뭐 맞아요. 그렇기도 해요. 그 말씀이 정말 정확합니다. 저는 이쪽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그룹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분류를 할 수 있는 기준점을 팟캐스트로 놓고 보면은 크게 두 부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검수 시절,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시절부터 팟캐스트 듣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저 같은 타입이 그렇죠. 정자랄. 네, 정자랄이 아니죠. 정말 모시죠. 이 사람들 이제 전직 호구들이 있고, 호구 안 잡혀본 사람들이 있어요. 전자 후자가 있는데 이 정말 무서운 거는 전직 호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자랄인 줄 알아요. 자기들이. 왜냐하면 나는 팟캐스트를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들어왔던 짬바가 있다 이거야. 그 사람들은 현직 호구들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 전직 호구들은 팟캐스트의 어떤 그 팟캐스트 듣다가 자기가 바보 되어본 경험을 항상 몸에 이제 새기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삼키고 뱉을 말들을 알아요. 듣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필터링하고 걸러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파악이나 그런 거에 되게 집착을 하는 면이 있고 김어준이나 이동영이 정말로 이 사람들 단련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에도 안 휘둘리고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지지할 사람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김어준이라는 학교를 졸업한 거지. 그렇죠. 전직 호구들이라는 거를. 그 동안에 졸업한 게 아니야. 그러면요. 자퇴하고 검정고시 본 거야 이게. 아 자퇴하고 검정고시 본 거야? 그 동안에 있었던 그 많은 사기 행각들. 아 자퇴하고 검정고시 얘기하니까 괜히 이재명스럽잖아. 의도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이재명이 된다는 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재명이 총선 통과하고 정말 대통령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호구로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인식이 생기냐면은 김어준 옆에 서 있으면 대통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김어준이 정말 킹메이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지금 이미
많이 그렇게 됐죠. 성공한 왜냐하면 게 총선에서 남국이. 민주당이 대승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아니잖아. 국회의원이잖아.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은 그쪽 지금 호구들은 김어준이 문재인 대통령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걸로 이제 나라 구했다고 또 얘기를 하니까. 근데 만약 이재명까지 대통령이 돼버리면 그 생각이 신이 되는 거죠. 정말 굳어지는 거예요. 엄청나지죠.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재명을 지금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쪽 팟캐스트의 어떤 영향력이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길 쓰고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이재명을. 만약에 경선 통과하면 진짜 경선 통과하더라도 낙선운동을 하든지 뭐 국힘당에 표를 주든지 말든지 간에 이재명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라도. 아마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구국의 심정으로. 구국의 심정을 해야 돼요. 진짜. 저 주위에 아는 사람들도 지금 다 구국의 심정으로. 뭐 주변에 좀 이낙연 대표 지지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네네. 뭐 그러면 그렇게 요즘 그 답답하고 그러시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 필사적으로 예. 좀 진짜 왜냐면은 이 토론회를 보고 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낙연을 지지를 하다가 토론회를 보고 나서 추미애 이재명 하는 거 보고 야 진짜 쟤네들 안 되겠네. 그러니까 갑자기 나한테 아침서부터 전화해가지고 야 어저께 토론회 봤냐면서. 평소에 전화 잘 안 하시나? 전화 잘 안 하던. 그것도 저 아는 언니의 이제 남자친구가. 네. 남자친구가 전화를. 아는 언니의 남자친구. 남자친구가 전화를 해서 봤냐면서. 왜냐면 그 사람이 제가 이낙연 지지하는 걸 아니까. 예. 그 아는 언니분은 안 같이. 그래서 예. 제가 이제 후원금 내라고 해가지고 예. 10만 원씩 둘 다. 네, X까지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분들은 좀 있는 분들이라서. 예, 잠시 사고가. 네, 잠시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흥분한 나머지 물을 좀 엎지르는 바람에. 그래서 언니 이야기. 그래서 10만 원씩. 네, 10만 원씩. 언니와 언니의 남자친구. 네, 10만 원씩 기부하셨다는. 예. 후원하셨다는. 어쨌든 그 토론회가 굉장히 주변인한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왜냐면은 식자충들은 배운 사람들은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지를 알거든요. 보면은 왜냐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말도 바뀌고 또 그리고 그거를 제일 어처구니 없어 하더라고요. 계곡. 이거는 진짜 모르고 있었나 봐 사람들이. 계곡 문제 그리고 이 조강한 시장님 문제 이런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 사람이 보복당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보복당하고 그 공무원 이제 뭐 감사당하고 뭐 이런 거 다 네. 얘기해 주니까 어머 세상에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냐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고. 경기도는 지금 안녕하시냐면서. 그래서 경기도도 지금 잘 돌아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나 홍보비 내역 어떻게 쓰였는지 이제 그 도의원이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쌩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역시 경기도 그 사람은 대통령이 안 되면은 깜빵 갈 사람인데. 그러니까 경기도의 이명박근혜라고 보는 거죠. 지금 신재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번 거기서 이제 탄압을 받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도 지금 그 윤리심판원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회부돼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심각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뭐 당 이야기로 좀 시작해가지고 다시 또 당 얘기로. 그러니까 당 체제가 전반적으로 이재명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죠. 이거는 그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이거는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의 한 당이에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징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뭐 시각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죽하면 그냥 추대하라는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후보로 추대하라고요? 이럴 거면은. 경선은 뭐하라 해. 추대할 거면 추대하지. 그렇죠. 돈 들여서 경선 왜 해요? 사람 김 빠지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 늘어났죠. 예, 지금 1000명을 훌쩍 넘었는데 당 선관위에서 다음 주에 예정돼 있던 토론회 2개를 갖다가 캔슬을 해버렸어요. 네.
이건 뭐 그 단순히 확진자 증가 추세가 다가 아니라 지금 저기 뭐 청와대에도 확진자 나왔고, 그다음에 여의도 별로도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접촉자들 다 2주간 격리 조치 시켰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사를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조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는 있죠. 정치권으로 어찌됐건 간에 확진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확진자하고 토론이 무슨 상관이에요? 뭐 핑계는 그렇다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예, 겉으로 내세운 이제 명분이 그런 거고 사실 하려면은 지금 언택트 시대에 오히려 이제 토론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그쵸. 이제 이낙연 캠프에서, 후보께서 네. 예,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각 캠프에 뭐 특별하게 확진자가 나왔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토론회를 여는 거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뭐 그렇죠. 중도 있고 지금 그리고 뭐 다들 이제 다른 후보들 열심히 뭐 선거 운동 하고 있지만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지금 인터뷰 몇 개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팟캐도 가고. 그러니까 정작 방역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캠프별로 조치를 취한 걸 봐도 그게 며칠이었냐 그 아무튼 얼마 전에 그 확진자 확 튀어가지고 이낙연 캠프의 그 포럼이 무슨 포럼이야? 신복지 포럼 부천 부천 부천을 행사를 취소를 했죠. 취소했죠. 근데 그날 이재명 명캠프 부천 행사는 바로 진행을 했고 강행을 했거든요. 네, 그랬었죠. 그러니까 정말 방역 신경 안 쓰는 건 사실 이재명 캠프 쪽 움직임인데 유독 요건에 대해서만 네, 그렇죠. 토론 빠지는 거에 대해서만 네, 갑자기 방역 핑계 대고 뭐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예, 그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토론회를 캔슬한 거예요. 그렇죠. 캔슬하면서 이제 2주 연기해주고 2주 연기하고 그거 발표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이제 이낙연 캠프의 신경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토론회가 총 20번 정도가 잡혀 있고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토론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다음 날 이제 취소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토론회 끝나고 지지율이 떨어진 조사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좀 많이 떨어진 조사도 있고 약간 떨어진 조사가 있고 그렇거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작게는 뭐 한 2, 3% 떨어지고 좀 많이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전체 지지율은 아닌데 그 뭐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 쪽. 예, 진보층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한 5% 이상 떨어진 조사도 있어요. 네네. 예. 그다음에 뭐 한 2, 3% 정도 아주 소폭 하락한 그런 조사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2주 전이랑 비교하면은 뭐 한 약 12% 정도, 12% 정도 올라간 그런 조사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의식한 거 아니냐, 이게. 그 지금 기세가 올랐는데 이거 한풀 꺾겠다는 그런 의도도 보이죠. 예. 그다음에 이재명 숨 고르기 할 시간 주고. 내상을 치료할. 열심히 내상 치료하고 있잖아요. 자기 이제 우쭈쭈 해주는 채널들만 나가가지고. 박시영 TV에 뭐 새날에. 그러니까 그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걔들 보고 있으면 답답한 게 그거 나가면은 뭔가 치유되는 것 같고 인기를 얻는 것 같겠죠. 안 그렇거든요. 그거 듣는 사람들은 어차피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재명 지지해왔던 사람들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계속 그 어저께 그 공유했던 내용이 뭐죠? 우리가 그 국회에서 날치기. 날치기 발언. 그러니까 그런 실언들이 계속, 그러니까 아, 가소로운 실언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날치기가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서 한 얘기죠. 그렇죠. 또 그리고 박시영 TV 가서도 또 헛소리 했던데. 박시영 TV에 나와. 제가 팟캐스트 쪽은 전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실언 같은 게 계속 터져요. 그러니까 그쪽 무리에만 가면은 안 그래도 터지는 게 그쪽에서는 가볍게 터지는 거야. 뭐 신나서 얘기를 하나 보죠. 그렇죠. 예. 신나서 우쭈쭈 해주니까. 박시영 TV에서였나 그 채팅창에 이제 아마 우리 쪽 지지자였던 것 같은데 누군가가 찌시라고 썼나 봐요. 네. 그 이재명이 보고서 찐 나올 줄 알았다고. 그거 이제 그 소리 하는 거는 사실은 나올 줄 알았다라는 거는 허세고 그거 못 참는다는 소리죠, 사실은. 아무튼 뭔가 드러냈다는 걸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지나가 버리면 되거든요. 그 채팅창에 나오는 거는 어차피 사람들이 뭐 다 자기 지지할 리가 없잖아. 무시해도 되는데. 무시해도 되고 무시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후보의 자질이에요. 근데 자기한테 막 오는 공격은 아주 막 그 통과를 한번 찌르는 것도 못 견디는 거야. 멘탈이 너무 약합니다, 이재명은.
참을성이 부족한. 걔 인성 같은 거 다 제껴놓고 봐도 그 참을성 없고 그 정신력 허약한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은 무슨 대통령인 거지 일 맡기면 안 되는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집에 무슨 전자제품이 고장나서 수리를 맡긴다. 근데 수리공이 이재명이다. 그럼 난 안 쓸 거예요. 수리공으로도 안 쓸 거예요. 뭘 해도 망칠 인간이기 때문에. 뭘 해도 망치고 나면 자기가 책임을 안 져요. 핑계 대지. 맞아. 그 그렇지. 핑계. 뭐 때문에 뭐가 방해를 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를 댈 놈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 뭐 단 한 번도 자기가 잘못 나는 그것도 나는 웃겨. 왜 형수님한테 한 욕을 왜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는데 사과를 왜 그러니까요. 아니 국민한테 왜 하냐고. 욕을 먹고 그 고통을 당한 당사자가 있는데 그거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죠. 그냥 그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서.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는 거는 이제 이번 주에 한 인터뷰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팟캐스트까지는 아니고 이제 좀 메이저 언론에 나온 그 인터뷰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몇 개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소개를 해드리죠. 이게 약간 두서가 좀 없이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그 자신이 이제 지난 토론회 때 악의적인 네거티브에 당했다. 뭐 그런 이제 맥락으로 얘기를 하면서 영남차별 이거 왜곡당한 거다. 네. 예, 그 자기 고향 안동에 가서 한 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뻔뻔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대구 지역, 경북 지역 사람들이 소위 보수 야당을 지지했지만 결국은 수도권 집중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았느냐. 아니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자기. 지금 얼마나 경제가 퇴락했나. 그러니까 김어준이 이거를 보수가 차별했다는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 말 자체도 틀렸어요. 대구 경북 지역이 쇠락을 하긴 했는데 그건 대구 경북 지역만 일단 쇠락한 게 아니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그 전제를 하나 해두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그 전제를 해두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전히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지역은 대구 경북이에요. 특히 대구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북 외곽으로 나갈수록 거기도 이제 깡총 같은 데가 많지만은 대구나 구미 중심으로 하면은 여기는 호남 쪽이나 아니면 뭐 충청도도 마찬가지고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그 수원이 전자공장으로 반도체로 뜨기 이전까지만 해도 대구 구미 그다음에 울산까지 해서 권역에 기댈 수 있는 우리나라의 그런 그 지역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대로 쇠퇴하게 된 건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섬유 산업이 죽으면서 쇠퇴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구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자에서 반도체로 넘어가면서 그 축이 수원으로 옮겨가서 그런 거지. 뭐 정부 지원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애초에. 오히려 인프라는 지금까지도 그쪽이 훨씬 더 잘 깔려 있어요. 아직까지도. 다른 지역이랑 비교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 대구 경북 충성을 다 했는데 팽당했다는 거는 그 인식 자체는 틀렸어요. 충성 그렇죠. 군사정부 시절은 통틀어 가지고 늘 수혜 대상이었고 그 뒤에 국힘당 정권 시절에도 대구 경북 홀대 받은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다만 이제 처음에 전제했다시피 수도권에 비하면 모든 지방이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느 지방 가든 간에 거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방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우리 동네 지원도 안 들어오고 동네 너무 꾸지다. 서울은 잘 나가는데 여기는 꾸지다라고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만 해도 그러니까 어느 지방이든 가서 그래서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불만 가진 지점을 건드려 가지고 반정부적인 어떤 그런 심리를 부추기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일단 문제는 이낙연 후보께서도 그 토론회 때 지적하셨듯이 호남 차별을 먼저 얘기하면서 했단 말이죠. 예. 그거를 누가 보수 정권이라는 얘기도 이거 한 주 더 지나가지고 이재명이 덧붙인 거고 그 비판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방어 논리라고 쥐어 짜가지고 만든 거죠. 말을 한 번 더 바꾼 거예요. 네. 원래는 보수 정권이란 말도 없었죠. 그냥 수도권과 비교하면 역차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이거를 해명한 거를 들어보면은 얘는 역차별이란 말이 뭔지를 모르나? 싶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게 무슨 역차별이야. 수도권은 알아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구가 많아서 사람들이 뭐 투자도 하고, 개개인들이 뭐 투자도 하고, 건물도 세우고, 아파트도 세우고, 그러니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부가 이거를 역차별을 조장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차별이란 뜻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서 또 이제 이걸 덧붙여요. 이 박용진 후보한테 공격받았던 거죠. 그 기본주택. 네. 예. 그래서 열심히 이제 박용진 후보가 뭐 어디 하고 있느냐 기본주택을 모른다 그랬지. 처음에 모른다고 하다가 네. 나중에 그 다음 토론회에서 남양주 그 다산지구의 네. 한 블럭, 네. 예, A3 블럭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그건 제가 따로 찾아본 건데 거기에 이제 뭐 한 500세대 정도. 다산지구 A3 블럭이라고? 예. 거기가 근데 인프라가 이재명이 극찬할 정도로 인프라가 좋은 그런 곳이에요? 뭐 다 있고. 아, 다산지구는 제가 좀 아는데 왜냐면 A3 블럭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일을 했거든. 아 그래요? 예. 거기가 무슨 거기 그 무슨 지구라 그러더라. 하여튼 예. 거기 저기 뭐야 그 철근 용접하러 좀 아, 갔었는데. 예. 일하러 가셨었구나. 아씨 이재명 돈 받았다고 생각해 갑자기 좀 기분이 좀 별로 이재명 돈이 아니라 어차피 경기도. 우리 세금이에요. 우리 세금. 아니 뭐 어쨌든 간에 제가 낸 세금입니다. 경기도입니다. 거기가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이제 임대동이라 그러고 네네. 거기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거기가 기본주택 그 시범지구구나. 근데 예. 다산지구가 전반적으로 인프라는 좋습니다. 도시 전체를 새로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싹 짜니까 신도시들 그렇잖아요. 일단 도로망 딱 각지게 딱 짜주고. 다산 신도시 지금 지구. 네. 지금 근데 지구에 남양주 공무원들은 처음 금시초문이라고. 그래요? 그때 그래서 조광한 시장님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왜냐면 몰랐으니까 네네 맞다. 확인을 근데 해보겠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GH가 뭔가를 하는 건 맞아요. 뭔가 하는 건 맞는데 일단 이재명 지사 얘기를 들어봅시다. 거기에 이제 장수명 주택, 그러니까 건물 연한이 훨씬 긴 장수명 주택이 들어오는 자리래요. 거기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장수명의 기본 주택을 한다고 했다. 그런 얘기 사실 토론회 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기본 주택이라 그랬고 이제 박용진 그런 사업이 올라온 게 없다. 사업 기획서라 그러나 그 올라온 거 없어요. 사업 설명서. 장수명 주택 그러면은 그거 구라예요. 제가 이래봐서 안 되니까. 딱 걸렸네. 아 근데 일단 뭐 장수명 주택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박용진 후보도 페이스북에 이제 바로 반론을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장수명 주택이라고 홍보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실제로 장수명 주택으로 지은 게 아니라니까. 아 그래요? 일반 공법으로 지은 거예요. 똑같아요. 아, 그래요? 차이가 없어요. 이게 공법이에요? 공법이 달라요. 예. 차이 없어. 그러면 기존 아파트랑 똑같다. 네, 임대동 뭐 차이 없어. 우리 그때 그랬다니까 임대동. 기둥이 없어요? 기둥? 그게 그 가장 큰 방식이 그러니까 기둥으로 지어가지고 내부 벽을 얼마든지 이제 바꿔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기둥으로 하는 게 이제 건물이 이제 건물이 무너질 위험성이 좀 줄어들고 더 오래 가나 보더라고요. 요즘 다 그렇게 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벽체 오무는 거는 웬만한 건물들은 다 저기 뭐 석고보드 쓰기 때문에 내력벽 몇 개만 빼고 내력벽이라는 게 기둥 역할을 같이 하는 벽인데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내력벽이 아니라 아예 기둥 철골을 쓰나 보더라고. 철골. 프레임을 쓴다고. 프레임. H빔 같은 거 예를 들면 거기 데크 놓고 하는 기억은 없는데 철근일 텐데 철골은 아닐 텐데 아파트를 철골로 짓지는 않아. 일단 근데 뭐 장수명 주택인 거는 일단 박용진 후보도 일단은 납득하고 가는 것 같거든요. 그냥 대충 그 정도로 넘어가죠. 네. 철골이 철근보다 더 강한 거죠? 철골은 이제 H빔. 이렇게 각을 네네. 잡는 거. 굵은 이제 굵은 쇠막대기도 아니고 아무튼 철근은 이렇게 해서 시멘트 예. 철근은 그 철사 같은 거죠. 예. 굵은 철사고 철골은 말 그대로 철뼈 프레임. 프레임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박용진 후보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지구에는 그냥 장수명 주택이 있을 뿐이지 그거 기본 주택 아니다. 왜 장수명 기본 주택이라고 뻥을 치냐. 이런 대답을 페이스북으로 바로 그날 남겼습니다. 네네. 그래서 GH에서 홍보용으로 내놓은 걸 보면은
GH에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그 시흥지구에 장수명 기본주택이 지어지고 향후 경기도형 기본주택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장난 같은데요. 예, 말장난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리고 도입할 예정이라는 거는 제가 좀 트집을 잡자면은 아직 기본주택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게 그렇죠. 그게 틀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지금 임대동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조사를 해보면은 입주자들을 조사를 해보면 그게 기본주택 성격에 부합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거기 다 지어졌습니다. 입주가 남양주 입주하고 있지 않나 지금? 그러니까 그 블록 그 지구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완공 예. 될 때까지 있었던 건 아니라 가지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팩트를 왜곡해서 공격한 거는 또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명 하는 말 중에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네네. 말장 사실관계 자체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거기다가 뭐 살을 더 붙인다든지 치장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과장해서 이제 그렇게 퍼뜨리는 경우들이 많죠. 디테일이 없고. 근데 그 다산지구가 지금 입주 중이라면은 계획 자체가 남경필 때 세워진 거 아닌가요? 그럼 다산지구 오래 도시 예, 그러니까 이제 다산 도시 신도시는 계획 이미 같은 경우는 작동하고 있는 거고. 오래됐어요. 그렇죠. 오래된 거고. 이재명 취임 전부터 하고 있었죠. 그러면은 그게 GH나 이재명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보통 그런 대단지를 조성을 하면은 임대 물량을 얼마 정도 떼야 되고 그 중에 그 임대 물량 중에 얼마는 이제 주택 공사가 가져온단 말이죠. LH나 뭐 경기도면 GH일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걸 이제 그냥 일반 임대주택으로 이제 얘기를 할 것이냐, 뭐 기본주택으로 얘기를 할 것이냐 그런 차이인데 말장난이네요. 말장난이에요. 네. 예, 사실 말장난 성격이. 그리고 기본주택이 크게 부합도 안 되는 게 이재명이 지금까지 주장한 기본주택이라는 건 역세권 주변에 인프라가 훌륭하고 역세권 주변에 이제 굉장히 그 핫플레이스에다가 누구나 살고 싶은 그런 집을 지어서 최고 소득자 아닌 다음에 최고분이 아닌다 소득 최고분이 아닌다 하면 누구나 이제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 얘기인데 부자도 가능하다고. 완전 부자 아니면 완전 부자는 근데 남양주 거기는 뭐 인프라가 나쁘진 않아요. 새로 다산은 조성하고 뭐 괜찮은 편이죠. 근데 이재명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도심권이다. 도심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뭐 무슨 교통의 예, 요지에 요충지에다. 교통의 요지면은 도심권밖에 더 있어요? 근데 그 다산지구는 지하철도 안 들어오고 일단 그러면은 아니지. 뭐 나중에 들어올 예정 아닌가? 그리고 거기? 버스도 뭐 지금은 조금 늦었겠지만은 제가 일할 때만 해도 거기서 버스 한번 놓치면 30분씩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30분에서 1시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깡촌에다가 나름의 이제 그 안에서 살 수 있게 인프라를 갖춰놔서 괜찮다는 거지. 거기서 정말 그 차 없는 사람은 출퇴근하면서 거기서 살기 힘들어요. 그리고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도 인구가 그만큼 받쳐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주택의 어떤 요건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산지구는. 다산지구 뭐 500 뭐 무슨 몇 세대라고 그랬죠? 500세대. 500세대.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기본주택을 얘기하면서 기본주택의 어떤 이제 의의를 얘기하면서 예시를 말한 게 그동안의 임대주택 중에 상당수는 이제 사람들이 별로 이제 좀 꺼려하는 그런 데다가 이제 집 지어놓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라고 하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다. 그런데 기본주택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다산주택은 기존의 임대동이랑 차이가 없어요. 아파트 임대동이랑. 거기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주택의 메리트는 전혀 없고, 그러니까 핫플레이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였거든요. 기본주택에. 근데 그게 핫플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그러면은 이제 전국민 주택 보급론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임대동 사는 사람들 중에 뭐 차 없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서 살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고 거의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무슨 그쵸. 전국민 주택 그 공급 정책에 부합되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청년들이 못 들어가죠. 청년들은 차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역세권이라는 게 이재명이 홍보한 게 그런 거잖아요. 있는 사람들한테는 핫플레이스고 말 그대로 거기가 번화가니까 없는 사람들도 교통이 편하기 때문에 있을만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다산은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자기 차 굴릴 수 있고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되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꽤 쾌적한 환경이 될 수가 있어요.
동네 안에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 공기 좋고. 남양주 자체가 그렇잖아요. 네. 지금 뭐 남양주 일산 그 자체가 근데 또 남양주 도심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다산에 떨어져 있으니까 뭐 거기 공기는 좋아요 진짜로. 주변에 보면 산도 있고 막 지금은 좀 개발됐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 단지 외곽 지구는 뭐 논밭이고 그러니까. 차 없으면 못 다녀요. 네. 서울에 있다가 이제 일하러 출퇴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다르긴 달라요. 공기 좋다 그러고 그리고 일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그 말씀하신 교통의 대로, 중지도 뭐 아니고. 차면 청년들 들어서 살려 그러면 힘들지. 아니면 뭐 동네 거기에서 살기 위해선 차를 사야 돼. 뭐 동네 기본 자동차 해줘라 이재명. 뭐 동네 그러니까 여전히 기본주택은 홍보만 있고 실체가 모호하다. 지금 실내라고 들이댄 게 기본주택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큰 메리트가 그 기본주택의 네. 가장 큰 메리트로 내세운 거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 이재명 기본 주택 해주려면 기본 자동차도 해줘라. 그래서 기본차는 팩트를 진짜? 왜곡해서 박용진 후보가 공격한 것이 아니라고 아니다. 여전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사실 그건 토론 1차에서 끝난 거예요. 이재명이 자기가 모른다 그랬을 때. 맞아요. 예. 그게 말이 되냐고. 홍보관을 그렇게 지어놨으면은 홍보 내용에 이미 그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보통 모델하우스 가면은 어느 지역에 뭐 몇 세대가 있고 뭐 그런 그렇죠. 구체화돼 있잖아요. 시행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자신의 중점 공약인데 네. 예? 중점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 경기도. 네. 그런데 그걸 모른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예. 자, 그 다음에는 또 이재명 지사 과거 얘기를 이제 해보죠. 안 할 수가 없죠. 예,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총장한테 이제 엑스파일과 관련해서 이제 정치인이라면은 성실하게 대답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지사가. 그래서 그 어떤 취지냐 이 KBS 인터뷰에서 이제 진행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대답하던 중간에 그 돌아가신 형님 이재선 씨 얘기를 해요. 저도 어머니가 폭행당하고 협박을 받아 화가 나서 욕을 했는데 라는 말을 합니다. 그거 거짓말. 타임라인 틀렸잖아요. 정확하게. 그쵸. 타임라인도 틀렸고 폭행 사실이 없죠. 없고. 예. 아니 뭐 폭행 사실은 100건 양보해서 경찰에서 불기소 처분해 그러니까 무혐의였나 불기소였나? 무혐의였습니다. 무혐의로 나왔다고 쳐도 뭐 있을 수는 있죠. 예를 들면 뭐 밀쳤다거나 상처 안 나게 어떻게 뭐 때렸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그 정말 현장에 그렇게 해서 정상 참작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재선 씨의 주장에 의하면은 그 막내 남동생하고 몸싸움을 했었던 건 사실이고 근데 이제 어머니까지 안 거. 근처에 있다가 뭐 같이 밀렸다거나 그런 게 그래서 있을 수도 그거를 이제 증언을 여동생인가가 해줬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어머니를 때린 게 아니다. 엄마를 때린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증언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폭행 혐의 없음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인터뷰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제 형님하고 분쟁이 생긴 결정적인 이유는 7남매 중에 유일하게 시정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차단을 하다가 형님이 그 차단을 뚫기 위해서 어머니를 이용했고 어머니가 불응하니까 폭행의 폭언에 있을 수 없는 무슨 정말 성적 폭언을 퍼부었는데요 라고. 이거 사실 그렇게 다 막 뒤섞어가지고 모라토리엄이 그러니까 예전 뭐 2016년인가 아무튼 15년 뭐 그때 이제 한창 처음 논란이 됐을 때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나도 안 바꾸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전에 그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2012년 그 이재선 씨의 어머니 폭행 논란 사건과 관련해서 이 시장이 주장한 형 재선 씨의 존속 상해 혐의 부분은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이제 노모에 대한 존속 협박, 막내 남동생 상해, 그 다음에 또 짜잘하게 고소장을 많이 넣었나 봐요. 뭐 성남시의회 뭐 침입, 뭐 업무 방해, 그 다음에 그 백화점 직원 폭행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벌금을 맞았어요. 100만 원씩 벌금 맞아서 이거는 이제 총 벌금 500만 원. 약식 기소해서 이제 처분이 됐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적어도 존속상해 폭행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이거. 그리고 욕설이 그 일보다 먼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선후관계가 틀렸잖아요. 일단. 그거는 이제 그 시간 관계가 2달인가? 그러니까 이재명 주장은 이재선 씨가 어머니를 때려가지고 욕을 했다 그러는데 그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때리기 한참 전에 이재명이 먼저 욕을 했거든. 예.
그다음에 이거 복잡하죠. 뭐 어머니 만난 거는 그 돈 5천만 원인가 뭐 그런 네. 거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그게 원래 어머니 그냥 돈이다. 어머니 돈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돌아가신 형 재선 씨 같은 경우는 공동 관리다.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이렇게 맡겨 놓은 건데 다시 내 몫을 달라고 돌려달라고 하니까 그게 안 된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그래서 있고요. 돈을 5천만 원 다시 입금을 해줬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랬나? 네, 그 이재명이 그거를 싹 다시 입금을 해줬다고 했던 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이게 그 형수님께서 이게 가만히 계시니까 이게 계속 또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그 박인복 씨는 이제 뭐 남편분도 돌아가시고 했으니까 정말 그 집안이랑 완전 연을 끊지 않았을까. 그래서 쳐다보지도 저 않고 어머니도 예. 돌아가셨고 하니까. 뭐 연을 이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살고 계시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저는 그 김혜경이 음. 그 왜 자기 그 동생 조커. 이재명 네. 이재명 동생 여동생 네. 그 기리면서 하는 말이 뭐 나쁜 일은 뭐 자기한테 나쁜 일은 뭐 있었지만 얄미운 짓 한번 했지만 네.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 증언을 아, 해준 거. 증언해준 거. 증언해준 거. 그런 것도 있었군요. 왜냐면은 그것 때문에 틀어졌으니까. 그 동생분이 그 청소 일 하시던 예. 그분이시구나. 형한테 맞아서 돌아가셨다고 뻥쳤던. 그렇죠. 응. 예. 진짜로 어떻게 소름 끼쳐 진짜. 지금 이거 얘기하는데도.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뭐 팩트 체크 하는 부분은 뭐 뒤도 사실 팩트 체크 성격이 계속 있는데요. 이제는 내용이 조금 다른 거. 그 김종배 시선 집중에 나와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재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합니다. 이재명 지사 계속 얘기하는 게 뭐 탄소세, 네. 보유세, 네. 데이터세 얘기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탄소세를 지금까지 봤던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우리 탄소 줄여야 되는데, 음. 탄소세를 부과하면은 그만큼 탄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름값이 올라간다거나 세금이 더 붙으니까 올라가지 않냐? 그러면은 국민 저항이 있지 않냐? 네. 그래서 그렇게 거둔 돈을 나눠준다. 사람들한테 기본소득 방식으로 n분의 1로 다 나눠준다. 그러면 그 저항이 줄어든다. 그래서 탄소를 줄이는데 사람들이 더 잘 동참하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야구를 얘기하니까 그거를 뭐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도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네,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단소세 이야기. 우리도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스위스에서 지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가 얘기한 기본소득 탄소세라는 거다. 네. 자, 그래서 스위스 상황을 한번 봤습니다. 네. 스위스 상황을 보니까 꽤 일찍 시작했더라고요. 네. 2008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입법 추진을 시작한 거죠. 그때 이제 바로 실행을 한 게 아니지 않나? 아니요, 시작을 했습니다. 탄소세로 배당금을 나눠주는 거를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2008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2010년까지는 탄소세로 모인 돈의 100%를 다 나눠줬다고 합니다. 예. 그게 네. 그럼 1인당 얼마씩 돌아간 거예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얼마나 돌아가는지는. 그러다가 이제 2011년부터는 다 주기가 힘들어가지고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탄소세라는 것도 이제 목적이 있잖아요. 에너지 변환을 산업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효율성 및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져가지고 네. 탄소세에 모이는 돈의 30%를 그쪽으로 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돈은 전체의 70%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탄소세를 걷는다 치면은 그런 환경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스위스에서는 거기서 모인 돈의 30%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100% 나눠준다는 게 이재명이 그게 사꾸라지. 일단 한국 경우로 이제 예를 들어 보면 2017년에 유류세가 얼마나 거쳤냐면은 23.7조 거쳤어요. 오, 유류세가. 근데 제법 거치네. 제법 거치는데 이건 나눠주면 얼마입니까? 엠빵하면 얼마 안 돼요. 23.7조 가지고 보자. 5조가 10만 원이에요. 5조가 10만 원. 그러니까 한 번 줄 수 5조로 한 번 줄 수 있잖아요. 10만 원씩. 1년에. 그러니까. 그럼 23조면은 뭐 25조로 치고
응. 1년에 5번씩 5만 원. 25만 원 줄 수 있네. 25만 원. 아, 존나 부자 되겠다. 그러니까 유류세를 몰빵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가? 몰빵하면. 네. 자,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그 세금이 부과되는 게 난방용 사용 연료에 부과됐다고 해요.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이거를 자동차 연료, 네. 그다음에 이제 항공 거기까지 확대하려고 했는데 이 스위스는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이 정책 입안을 할 때 투표를 할 때 국민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는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가능하죠. 네. 직접 국민 투표를 했는데 부결됐어요. 네. 그래서 51.6%가 반대해가지고 부결됐는데,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돈 나눠줘도. 큰 돈이고. 그리고 야, 이거에 또 왜 또 올려? 이거. 탄소세를 걷는 주체가 기업들 아니에요. 대기업 거의 뭐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 기업들이 좀 더 많이 그쵸? 내겠죠. 예. 그러면은 기업들은 탄소세를 내기 위해서는 물가를 그렇죠. 재화의 가격을 올려버리잖아요. 제품 가격 올리겠죠. 그쵸? 네. 그럼 물가가 올라가죠. 어차피 고객은 그거를 쓰기 위해서는 그 세금 고객이 그 세금을 내게 되는 구조잖아요. 결국 대기업의 그런 영업 방식이 지금까지 해온 구조가. 네. 그럼 결국에는 대기업에서는 나는 탄소세 낼 만큼 냈으니까 나는 할 일 다 했어. 결국 그거 내는 주체들은 국민인 거죠. 그러니까 부담 전가라고 하죠. 그쵸, 부담 그쵸. 전가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 탄소세를 이제 과중하게 부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한번 간단하게 한번 시뮬레이션 해봅시다. 지금도 저기 임금 문제 때문에 제조업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해외로 공장이 빠지죠. 근데 만약에 탄소세를 더 세게 때린다. 그러니까 기본소득 명목하에 탄소세를 더 세게 때린다. 그러면 또 규제 약한 지역으로 다 공장이 빠질 거라고요. 제조업들은 특히 고용률이 높은 제조업들은 더 빠질 거라고요. 지금보다. 그러면은 국내 실업자만 더 늘고, 이거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유류세 몰빵해도 25만 원 받는데요. 1년에 이거 받겠다고 지금 일자리를 몇만 개를 날릴지 모른다고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탄소세라는 거는 어차피 계속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환경을 위해서 지금 언젠가 탄소세가 영원이 되는 날까지 그걸 목표로 해서 지금 탄소세 정책을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갈수록 최소한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무슨 수로 기본소득을 계속 나눠줄 것이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길게 해보고 어떻게 말을 맞춰야 되는지 좀 말을 만들어 보고 나서 목에다가 계산기를 하나 달아줄까요? 야, 요즘 휴대폰이 얼마나 좋은데요. 계산기 다 됩니다. 아니 말입니다. 근데 귀찮아요. 앱 열는 게 귀찮아서. 그래요? 응. 쌀집 계산기를 이렇게 목에다 달아줘. 목에다가 절대 빼지 못하게. 예, 뭐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이 짧은 얘기들이 또 나와요. 이제 월요일 날 그 시선 집중에 나와가지고 이제 괜히 좀 있어 보이려고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증가하니까 뭐 정부에 건의를 하겠다고 이제 격리의 일부를 그냥 사람들이 자체 격리하게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제 중앙에서 좀 지원해주는. 그러면은 이제 돈도 좀 덜 들고 격리 시설을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좀 더 많은 그 확진자들을 관리할 수 있지 않겠냐. 뭐 그거 뭐 이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예. 새삼스러울 거 없는데 괜히 지가 뭐 한 것처럼 이제 숟가락 얹어보려고 그러는 거죠. 하필 그 이재명 지사 인터뷰하기 바로 앞에 그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인터뷰했던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네. 진행자가 바로 그거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이재명이 그런가요? 하고서 존나 무한하게 한 병 먹였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이제 하죠. 이제 부동산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방역 얘기 나왔으니까 또 한마디 할 수가 없는데. 그 경기대 또 기숙사 또 그거 증발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방학 또 갑자기. 절묘하게 또 방학 기간이 돼가지고 학생들도 쫓겨나고. 예, 또 방학 때 쓰려는 학생들 쫓겨나고.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올해 초에는 갑자기 늘어가자 대비 없이 했다고 칩시다. 한번 그래봤으면 그 뒤로는 대책을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학생들 그렇게 갑자기 내쫓을 게 아니라 뭐 한 달 전부터라도 예측을 하고 뭐 준비를 하든지 그래서 통보를 해놓고 학생들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했어야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확보를 해놨어야지. 이건 뭐 한번 음모론 한번 써볼까요? 왜 굳이 그 경기대학교 네. 기숙사를 좋아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굉장히 많은 뭐 공공기관 연수원, 뭐 저 사는 성남 같은 경우에는 그 새마을 연수원이라고 있어요. 네네. 거기도 얼마나 공간이 얼마나 되죠?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기억 안 나는데 꽤 큽니다. 저 고등학교 때 거기 그 극기훈련도 다녀오고 거기서 정신교육 2박 3일 동안 받았는데 경기도에 뭐 유소스텔? 네, 뭐 그런 거 이런저런 엄청 많잖아요. 예, 이런저런 연수원들이 공공기관 연수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꼭 이 경기대 기숙사 왜 이용할까요? 거기 서희건설. 국공립대학도 아니거든요. 경기대학교 그쵸? 사립대학이거든요. 그게 운영을 서희건설에서 하는데 서희건설. 서희건설에서 그렇죠. 하는데 서희건설. 서희건설이 그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적자를 네, 보고 거기가 있고 이제 민자 기숙사라 가지고 네. 예, 서희건설이 운영하는 네. 기숙사죠. 그래서 적자를 보고 있고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 뭐 처음에 그런 얘기 했었죠. 그쵸, 돌았죠. 예. 근데 그거밖에 뭐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경기대학교가 가까워서 가까워. 경기도청에서 엄청 가까워요. 아 그러니까 언론 타기 좋으니까 자기가 이제 출동해가지고 사진 찍히기가 일정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사진 찍으러 가기 뭐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굳이 이렇게 쓰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니 어차피 그 솔직히 격리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격리해주는 사람이 어디든 데려가든 상관없거든요. 멀든 뭐 가깝든 어차피 아깝다고 밖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차피 데려다 주는데 거기까지 네. 모셔다 그렇죠. 주는데 굳이 경기대만 그렇게 고집하면서 그래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그 1차 그 경기대 그 탈취 사건 네네. 그때 당시에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지자체나 뭐 그런 뭐 총리나 거의 이제 뭐 교회의 이제 연수원 예, 협조를 구하고 그다음에 뭐 공무원 연수 시절 같은 거 다 활용을 했죠. 네네. 왜냐면 놀고 있잖아요. 지금 네. 최근에 놀고 있는데 되게 어차피 많죠. 놀고 있으니까. 연수 못 하잖아요. 그쵸.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기도원을 지었는데 정말 훌륭해요. 거기 네. 진짜로 막 방마다 화장실도 있고 오. 교회들이 그런 거를 굉장히 공들여서 잘 만들어요. 뭐 연수 시설이나 이런 거를 정말 어느 기업 못지않게 사실 뭐 신도님들의 소중한 모금을 이용해서 그쵸. 마치 정부에서 세금 걷어서 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소중하게 거니까. 정말 그거 소중하게 잘 잘못돼 쓰고. 있으면은 무지하게 욕 먹을 거 아닙니까? 그쵸. 허투루 쓸 수 없는 거죠. 그런 시설도 정말 많은데 그래서 교회들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지자체들하고 손 잡아가지고 자발적으로 이제 협업도 해가지고 제공하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뭐 경기도는 일단 경기대 더 그러니까 말입니다. 경기대가 만만한가 보죠.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지사 이제 다음 얘기로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할 텐데요. 주로 부동산 얘기 꺼낼 때가 뭐냐면은 그 문재인 정부를 뛰어넘겠다, 청출어람하겠다. 그러면서 보통 진행자들이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잘못했다 하면서 자기 부동산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관료들을 꽉 휘어잡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문제도 관료들을 휘어잡지 못했어요. 예, 휘어잡지 못해서 관료들의 저항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뭐 부동산 문제가 고위공직자들 집 많이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 있고, 그래서 집값 잡는 척하고서 이제 구멍을 내놓는다. 자기네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네. 그래서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주택 임대 사업이다. 2018년이었을 거예요. 2018년에 주택 임대 사업
자들한테 이제 혜택을 좀 주겠다고 하죠. 그 자체만 해도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 아닌가요? 사실 음모론이죠. 그렇죠. 제가 주택 임대 사업 내용을 조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세제 혜택이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혜택을 주고 뭐 그 대신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은 뭐 세수가 많아진다 이 정도가 아니고 어떤 공급 물량의 성격도 갖고 있었어요. 안정적인 가격으로.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가 이제 등록을 하면은 일정 기간 이상 임대 사업을 계속 해야 되고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에 그 대신 그리고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그래서 적당히 임대료 너무 올리지 말고 적당한 가격만큼만 인상을 하면서 임대 사업을 해라. 이게 목표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대로만 잘 됐으면은 뭐 좀 좋았을 텐데 이제 그게 풀리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을 막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야. 쇼핑하듯이. 왜냐면은 이제 이익률이 이제 제한되잖아요. 그쵸, 그쵸. 5% 이상 못 올리니까 그러면은 이 사업 규모를 늘려야지. 박리담회를 하겠다 이거지. 예, 예, 예.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또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실 그것도 부동산 가격을 올린 원인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뭐 의도는 좋았는데 좀 디테일이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됐고요. 네네. 근데 이게 일부러 구멍을 내놨다? 그렇죠. 관료들이? 그거 음모론이죠. 관료들이 우리나라 인구로 치면 몇 프로나 돼 있을까요? 글쎄요. 그 기득권을 자기네들이 그 기득권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뭐 재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뭐 이번에 재개발 관련해서 법안 하나 와갔는데 네. 그 주도한 사람 중에 하나가 조홍천이라며. 아 그래요? 그리고 조홍천이 음마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음마 아파트. 음마 아파트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법안이라 가지고 조홍천이 그렇게 했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이해 당사자인 게 보이니까 그러네. 이 사람 뭐 그거 안 팔았어? 음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야, 웃기는 양반이네. 그러니까 관료 탓할 게 아니라 네 친구나 네 친구들이나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씨는. 그러니까, 되게 웃기네. 이거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되게 웃긴 내용을 또 좀 빵빵 터지는 건 뉴스공장에서 하는 것 같아.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이 다주택자가 뭐 1주택자나 아니면 무주택자랑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은 이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집을 500채 가진 사람이 집 한 채 더 살 때 들어가는 돈하고 빌릴 수 있는 돈하고 무주택자가 한 채 가지려고 빌릴 수 있는 돈이 똑같다는 거야. 현재가 그렇다고요? 예, 금융 혜택이 똑같고 네. 세금 혜택도 똑같대. 네. 세금 그러니까 부담하는 것도 똑같대. 지금 그렇다는 거죠.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무슨 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바보 아닌가? 아니 나는 지금 한참 듣는데 이게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면서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지. 네, 적어도 너무 황당해가지고 찾아봤어요. 너무 당당하게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니까 검색을 해봤어. 이걸 어떻게 뭘로 검색을 해요? 대출 정책 뭐 이렇게? 다주택자 뭐 세금, 그러니까 뭐 다주택자 뭐 보유세, 아니면 다주택자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예. 찾아봤어요. 일단 세금 전혀 안 똑같고요. 종부세 2주택 이하, 그다음에 3주택 이상 차등 딱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주택 가격에 따라서 또 차등 돼 있고요. 네. 양도소득세 부분도 2주택은 최고 65%까지, 네. 3주택은 최고 75%까지 세금 냅니다. 네. 여기에 지방세 붙으면 더 냅니다. 네. 75% 내는 그 3주택자는 최대가 이제 82.5%인가 이 정도 낼 겁니다.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집 가지고 있는 개수만큼 차등 있죠. 당연히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금 뭐 무슨 세금 더 걷어라 더 걷고 있네요. 예, 걷고 있어요. 걷고 있는데 뭐 무슨 댓글만 보면은 뭐 세금을 뭐 이중과세를 해야
됐느니 뭐 시중 가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하신 말씀이 또 이재명 다른 주장에는 정확하게 배치가 되는데, 자 기본소득을 왜 하느냐고 얘기를 했을 때 조세의 저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지금 이재명이 하는 말은 주택에 한해서는 조세 저항이 없는 거야. 조세 저항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은 1주택자나 500주택자나 세금을 똑같이 매긴다는 소리니까 이재명 말대로 하면은 이거는 참나. 아, 나 같아도 투기해야 되겠는데. 자, 그다음에 대출 부분 보죠. 대출 부분. 네. 대출 부분도 다 차등이 돼 있어요. 투기 지역이 있고 투기 과열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수도권 있고요. 수도권 대체로 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되고요. 네네. LTV, DTI 비율이 다 차등돼 있습니다. 이게 2018년 9월에 경향에서 정리해 놓은 기사예요. 네. 이제 집값에 따라 이제 땡길 수 있는 대출 퍼센트가 대출 다 비율. 예, 차등을 돼 있어요. 다주택자는 적게 빌릴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실소유자는 그쵸. 최대한 지켜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 지원도 금융 혜택이 똑같지가 않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 대고 지금 저런 소리를 김어준은 그냥 그걸 듣고만 있어? 김어준이니까요. 병신 아니야? 바보죠. 아는 게 없으니 뭐. 지 예전에 그 누구야 그 정태인 씨 부를 때 그때 그 양반이 한 얘기가 있는데 김어준이 한 얘기가 자기가 경제는 잘 몰라서 경제 전문가를 모셨다고 정태인 부르기 시작한 건데요. 그 정태인 소장이 이제 지금은 최백은 교수로 바뀐 거죠. 요새 잘 안 나오대. 최백은 팽당한 것 같아. 아니에요. 이게 모르겠어요. 팽까지는 아닐 것 같아. 이재명이 기본소득 방법론으로 왜 그걸 안 쓰냐고. 돈 찍어내기를 왜 안 쓰냐고. 아니 근데 최백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광범위하게 인맥으로 너무 얽혀 있어가지고 민주당하고는 이제 뗄래야 뗄 수도 없고 얼마 전에 김어준한테 당한다 해도 그렇죠. 최백은의 입지는 지금 의원총회 나갔잖아. 팽 당해도 최백은은 자기 살 길 다 지금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언제 얘기했더라? 이재명 지사는 자기가 더 이상 조언해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그치, 최백은이 조언해줄 필요는 없을 수 있어. 왜냐면은 복붙이니까. 아무 말 최백은 교수가 하는 얘기를 잘 외우고 있어요. 잘 외우고 있어. 연고 땡칠도 아니고. 제가 요즘 최근에 유튜브에서 좀 심심해가지고 이거저거 찾다 보니까 가십들을 많이 찾아보는데 네. 그 안에 이제 생태계가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방송국 중심으로 한 생태계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도 제가 혼딱해요. 보면 맨날 그 BJ들끼리 친목질하다 서로 통수치고 시청자 등쳐먹고 그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더러워 보고 있으면은 이런 복마전이 없다 싶은데 그런 복마전이 과연 그 아프리카 BJ들만 그렇겠습니까? 이 정치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최병 같은 인간이 좀 저렇게 계속 무슨 권위자임내 대접받고 뭐 당에서 불러가지고 행세하고 그러는 거 보면은 그 아프리카 BJ들은 그나마 그 지들끼리 그러고 거기 이제 시청자들 얼마나 시청자들이나 피해를 보는 수준에서 끝나는데 이건 국가적인 차원의 일이라 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의 업적 중에 논문 표절 있잖아요. 네. 이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논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 있어서 제가 반납했다. 예, 반납했다고 하니까 이제 김영정 씨가 반납했어요? 그럼 표절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논란이 있었고, 이거 내가 인용 표시를 몇 개 안 해가지고 인용 표시를 다 하지 않고 썼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표절이 맞지요. 그래서 뭐 나한테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해서 반납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이력에서도 지웠습니다. 실제로 이력에서는 지운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해보면은 세종학력이 그냥 학사로 나오고 이제 뭐 석사 이런 이력이 없으니까 네. 이력에서 지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반납 처리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가천대에서는 그냥 다시 일단 예
그 논문 표절 심사를 안 했죠. 5년이 지나서 5년 안에는 이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질질 끌다가 그냥 냅둬가지고 그냥 통과된 걸로 되어버렸잖아요, 논문이. 네. 그래서 이제 논문을 이제 반납을 했으니까 그럼 학위도 반납이 됐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제가 가천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서 학위 네. 논문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예. 나오더라고. 그럼 일단 나와요. 근데 그게 뭐 반납 처리는 학위 반납은 했는데 그 DB에 이제 아직 남아 있어서 검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거를 확인해 보려면은 유료로 다운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뭐 전화해 보면 되지. 중앙도서관에 학위 반납된 논문이 검색이 될 수 있냐 뭐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좀 신기합니다 이게. 근데 그걸 이제 이재명이 어떻게 이야기하냐가 되게 좀 이렇게 거슬리는데 논문 표절 건이 사실은 작은 건이 아니잖아요. 학계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파렴치한 일이기도 하고 그건 학계 내부의 가치관을 보면 중범죄 아닙니까? 표절 정도가 좀 심해져. 심해 보이고. 굉장히 심하고. 98%. 예. 아니 98%까지는 아니었고 그 변희재가 한 말에 의하면은 하여튼 50%가 넘었던 것 같아요. 50%는 넘었고. 짜집기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근데 이제 결론 부분 있죠.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 13개 문단인가로 돼 있는데 13개 문단 중에 7문단인가가 표절이었어요. 그냥 복붙한 거죠. 네, 그냥 이렇게 긁었어요. 이렇게 쭉 긁어가지고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끝에를 교묘하게 바꾼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이제 결론이 그 정도면은 사실 안에 본문은 거의 볼 필요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논문 표절이라는 게 그렇게 이재명이 지금 그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말하는 것처럼 가볍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인용을 했다. 피타고라스 정리 뭐 피타고라스가 논문 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그거는 널리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뭐 인용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 아니면은 원래는 엄밀하게 말하면 정말 해야 되는데 이제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가지고 뭐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근데 그 결론 부분 있잖아요. 결론 부분 표절한 논문이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 이재명 지사한테 학위를 준 교수님의 논문이야.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애초에 지도 교수가 용인해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은 논문 쓰는데 관여도 안 했을 거고 그냥 학위 하나 받게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읽어보지도 않고 그거를. 그러니까 애초에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까 학계에서 논문 표절이 얼마나 위중하게 다뤄지는지도 모르고 감도 못 잡고 있는 거고 얘가 지금 방송 나와서 하는 소리는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강간범 새끼가 있어. 그래가지고 강간했냐고 그러니까 나 사실 걔 사랑하는데 사랑한다 말 안 하고 한 거다. 그렇게 그 얘기랑 똑같은 거라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렇죠.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랬다. 그리고 뭐 다쳤다길래 돈도 좀 줬다. 그럼 된 거 아니냐? 그쵸.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표절 당한 교수 옛날, 입장에서는 강간 당한 거죠. 옛날 재판엔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강간하고 뭐 그런 얘기 내가 있었죠. 데리고 살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넘어가지는. 그러니까 도덕관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부패 어쩌고저쩌고 논문이잖아요. 네. 부패에 관한 뭐 부패 네. 청산 뭐 이런 거에 관한 부패 극복 방안. 그런 거를 그것도 웃기죠. 그러니까 부패 청산을 위해서는 표절쯤은 해도 된다. 근데 하지만 나는 필요가 없으니 그냥 반납할게. 그러니까 학위를 준 교수가 이제 그쪽 방향 논문을 썼거든요. 그 제목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그냥 하나 써준 거일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의심도 하는데. 학위 장사질 한 거예요. 학위 장사질 하다가 걸린 건데 거기 관해서 제대로 이렇게 시인도 안 하고 변명하면 진다고 생각한 건지 계속 질질 끌다가 좀 이런 얼토당토 하는 소리까지 하는데 얘 도덕 관념이라는 게 없는 수준이고 이 정도면은 이 교수님도 이제 과거에는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 기준으로 하니까 걸린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 과거에는 이런 일이 많았다라는 말도 저는 완전 틀렸다고 보지는 아니 보지는 교수님 않아요. 그거 너무 왜 쓰셨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식으로 학위 장사하고 학벌 뻥튀기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부패를 얘기하는 교수님이 부패 청산을 얘기하는 교수님이 뭐
이전에는 그런 일이 뭐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의사나 이제 뭐 변호사, 판검사들이 그 인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어떤 그 학계에서는 과거에 그렇게 학벌 정서가 스펙 뻥튀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돈 주면은 학위 뭐 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논문 대충 짜집게 해가지고 올리면 이제 학위 하나 받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뭐 논문 대필도 있었고요. 네, 없었다고 할 수 없는데 뭐 의사나 판검사는 어쨌든 간에 대리 뛰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 직업에 대한 소양을 확보하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일이니까 그만큼의 전문성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더 쳐주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대학 교수들은 근데 사실 저 새끼 저것이 논문 대충 돈 주고 사오고 정치질 잘해가지고 교수 됐다. 그런 케이스가 과연 없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방대에 그런 케이스들이 꽤 있지 않나요? 그렇겠죠. 그 이재명이 갇혔는데 지잡대라고 말한 게 그 말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당시 이제 경원대. 경원대가 이제 그 지잡대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지잡대 그런 이제 만만한 학교니까 학위 살려고 들이댔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고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학위 살려고 들이댈 만큼 만만한 학교니까. 그리고 그 경원대가 성남에 있거든요. 네, 알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성남 사는 여자랑 사귀었는데 집 있고 바로 앞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분당선의 경원대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천대역이 됐죠. 예, 그래서 뭐 이재명 지사 이제 마지막 이제 뭐 얘기 하나만 더 하면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거 웃겼는데요. 이제 최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얘기합니다. 전 국민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나 80% 국민에게 25만 원 지급하나 무슨 재정상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뭐 그렇다 치고 이거 차이가 있죠. 저희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죠. 그 말에서 뭐 재정상 차이는 둘째 치고 지금 이재명의 인식이 잘못됐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소중한 10만 원. 소중한 10만 원, 소중한 5만 원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없는 분들한테는 엄청 크게 쓰이는 10만 원이다. 근데 지금은 또 없는 사람들 5만 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 뺏겨도 상관없다는 거잖아. 나는 그 5만 원 모아가지고 진짜 하위 20%? 30% 네네. 이분들한테 더 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그게 효과가 좋다니까. 효과가 좋죠. 아니 그분들은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에어컨도 못 사가지고 쪽방촌에서 그 절절 끓는 쪽방촌에서 선풍기 하나로 지내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중위소득 50%로 제한해서 중위소득이란다. 중위소득 100, 그러니까 하위 50%로 제한해서 드릴 경우를 가정을 하면 예산이 반으로 줄고 효과는 80%가 나와. 다 줄 때보다. 그런 효율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재정상의 차이가 있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재명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원금 하면은 제가 효율성 100%의 인간 아닙니까? 그렇죠. 한계 성향 1. 네. 저한테 100만 원 주면 100만 원 다 나갑니다. 시장이 다 풀립니다. 바로 가서 사야 되니까. 사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진짜로. 맞아요. 진짜 먹고 죽을 돈도 없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저금을 할 거야. 뭐 어떡할 거야. 지금 가서 당장 써야지. 밥이라도 먹고 공과금이라도 내고. 그러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가장 저항이 높습니다. 효율적인 정책이 저항이 왜 높아? 그럼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개혁적인 효율적인 거는 가장 개혁적이고 기득권자들이 가장 많은 걸 뺏긴다는 뜻이래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뇌피셜이지. 가장 저항이 많았던 정책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네, 말씀해 보시죠. 4대강. 4대강. 전국민적 저항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때? 그렇죠. 가장 효율적이었어요 그게? 그 다음에 소고기 수입. 전국민적 저항 존나 심했습니다. 그게 가장 효율적이었어요? 참 이쯤 합시다. 진짜. 그러니까 토론회를 못 보는 건 아쉽지만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터뷰가 퀄리티가 굉장히 나빠요. 이게. 그 만만한 인터뷰어들이 이제 들러붙어 가지고 살살살 해주니까 살살살 해주는데도 지금 돌발적인 그런 언어들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낮은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면은 이게 또 이제 정말로
그 사이다로 복귀를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해 이게. 네. 그렇죠. 자기 트레이드를 찾겠죠. 근데 문제는 그 사이다라는 것도 허상이라는 거. 자기가 말할 때 사이다지 뭐. 그러니까 그 사이다라는 건 항상 그래요. 만만한 상대로는 밖에 시원시원한 말을 쉽게, 그러니까 듣기에 시원시원한 말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따질 줄 아는 사람이면은 그래 뭐 그 좋은 말이네. 그럼 어떻게 할 건데?라고 물어보는 사람 앞에 있으면은 순식간에 사이다가 이제 아예 사이다가 아니게 돼 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뭐 이런 소리들을 일주일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이재명 지사는. 네. 아니 우리가 진짜 지금 GDP 3만 불 시대를 사는데 아니 정말 나가면은 외제차가 들끓어요 진짜. 그쵸. 저 오늘도 지금 고양이 지금 미용 맡기느라고 강남을 이제 왔다 갔다 2번을 했는데 네. 어머 정말 전에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수입차들이 꽉꽉 들어찼어요. 도산대로에 가면은 도산대로. 어머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리고 제가 저희 병원이 저희 이제 동물병원이 논현동인데 논현동에는 원룸 빌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새로 빌라들을 계속 올리는 거야 여기저기. 거기를 들어가려면 이제 골목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제 골목으로 나와야 되는데 빌라를 계속 그냥 새로 져. 왜냐면 거기도 월세가 꽤 비싸거든요. 노른자 위이기도 하고 거기 또 이제 원룸 좋으니까 거기 굉장히 인프라도 좋고 하니까 비싼데 건물을 계속 새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좋고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은 계속 건물 짓고 올리고 어저께는 또 무슨 장동건 고소영 부부가 사는 아파트 한 채가 130억? 120억? 맞아요. 굉장히 뭐 손꼽히는 비싼 집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제일 비싼 집에서 산대요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20만 원이 무슨 소용이 있냐며. 전 너무 한심해서 나는 민주당 것들이 제일 한심해 진짜로. 뭐 지금 뭐 그렇죠. 소름 끼치게 너무 한심하고. 자, 뭐 그래서 화나는 얘기는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네. 2부에도 화나는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2부에서도? 네. 예, 그럼 뭐 연 대표님 이야기하다 보면 추미애 이야기로 옮을 것 같아요. 나 진짜 추미애. 네, 뭐 어쩔 수 없죠. 뭐 상황이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잠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